우리 모두는 지적 논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때로는 집단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기꺼이 본래의 예리한 분석력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내면의 질문과 마주칩니다. 내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비논리적인 상황에도 그저 효율적인 게 좋은 거지라며 억지로 미소 짓던 내가 문득 진짜 내가 아니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이 유독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장 깊은 내향사고 영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종 표면적인 문제 해결의 용이성과 관계를 통한 기회를 높은 가치에 둡니다. 타인의 지적 수준에 굳이 맞추거나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고자 하는 그 지극히 전략적인 의도. 그것이 바로 자신을 덮는 얇고 투명한 가면의 시작입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정교하고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적 탐구를 멈춘 현상 유지가 내 본래의 사고방식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향 감정은 능숙하게 조화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외향직관은 이 비논리적인 전제가 초래할 미래의 수많은 비효율적인 가능성을 이미 스캔하고 경고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도 영혼은 완강히 그것은 논리적 오류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를 외칩니다. 당신은 그 끝없는 부조화와 비합리성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은 소리 없이 당신을 좀먹고 존재의 지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발명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인위적인 수능과 본연의 비판적 자아 사이, 그 아득한 괴리의 경계에서 홀로 고뇌하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짜 논리적 사고를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내향사고 엔진이 다시 가동되어 예리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변론가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면을 온전히 벗어내고 진정한 비판적 변론가로 숨쉬기 위한 성찰의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 지적 평화라는 이름의 가면. 세상에는 논쟁 자체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처럼 고통스럽게 감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적인 불협화음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비효율적인 절차처럼 자신의 내향사고 기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회의의 밀도가 무거워지고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감정적인 톤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한 지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자신의 핵심 논리 체계가 외부의 무질서한 입력으로 인해 과부하되는 감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날카로운 분석을 낮추고 양보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양보는 논리의 패배가 아니라 에너지 배분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가져올 그 명백한 시간 낭비와 감정적 소모를 피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 평온한 현상, 유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두어드립니다. 이 침묵은 전략적 후퇴이며 나중에 더 가치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자원 보존을 의미합니다. 효율적인 게 좋은 거지. 이 말은 긍정이나 수용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순간의 위태로운 시간 절약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자기 마이너스 보존 기제이자 일종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의 논리적인 소모를 원하지 않으니 부디 여기서 멈추자는 무의식적인 외침입니다. 그 억지 미소는 당장의 지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가장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미봉책처럼 보입니다. ENTP는 이 순간 자신이 더 스마트한 사람이므로 덜 스마트한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오만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타인의 취약한 논리를 향한 세심한 외향 감정적 배려입니다. 무리 속에서 튀지 않고 유능하지만 사회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은 선량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소중한 외향, 직관 마이너스 내향 사고 에너지가 이 불필요한 자극에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방패는 불필요한 소모를 막아 진정 가치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합리화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배려와 타협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이 가면이 단단한 피부처럼 익숙해질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타협이 습관이 되면 비판 정신은 무뎌집니다. 내면의 내향 사고가 발동해야 할 순간에 외향 감정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 괜찮아, 그냥 넘어가라고 속삭입니다. 외향 직관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에 가장 적합한 변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방어적인 회로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소음 속에서 점차 길을 잃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진정 무엇이 논리적이었는지, 무엇의 지적으로 분노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분석적 색채와 문제 해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이 균열의 순간, 이건 비합리적이다. 수많은 논리적 오류에 대한 타협의 순간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내향 사고의 둑을 이룹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내면의 둑이 마침내 임계점에 다다를 때 예고 없이 균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비효율성 속에서 혹은 가장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외향 직관이 탐색하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비합리적인 결론으로 수렴하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명백히 비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고수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부당한 업무 분배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분석으로 볼 때 최악의 결과를 보장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팀의 표면적인 협력을 위해 침묵하고 야근을 자처하며 텅 빈 미소를 짓습니다. 나의 분석과 논리적 통찰이 단순한 반대 의견으로 치부되어 헐값에 거래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향 사고의 정교함이 집단의 그냥 해라는 무책임한 구호 아래 산산조각 납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명백한 오류나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주장이 통용됩니다.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주장이 본인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 가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분명히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분위기를 깰 용기가 없습니다. 지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침묵으로 혹은 애매한 표정으로 그저 동조하고 맙니다. 스스로가 비논리적인 수능자로 전락하여 자신이 경멸하던 대중의 어리석음의 일부가 되는 찰나입니다. 권위적인 대상에게서 명령처럼 포장된 비논리적 주장을 받습니다. 다 이쪽 분야의 전통적인 방식이야라는 권위의 호소라는 논리적 오류 앞에 나의 고유한 합리성의 경계선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반박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내 모습을 무기력하게 발견합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배신한 행위로 내면에 각인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온몸을 휘감는 날카로운 지적 이질감과 서늘한 공허함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모든 소음이 잠든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 거울을 마주했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친절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아무런 비판적 사고도 없다는 것을. 외향 직관이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외면하고 내향 사고가 텅 빈 논리로 마비된 자신을 보며 문득 그 모든 것이 나의 지적 능력을 부정하는 거대한 연극이었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사고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억눌려왔던 나의 본질적인 내향 사고 가치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영혼의 논리적 절규입니다. 내가 지금 동의한 그것은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 비효율적 오류다. 그리고 너는 그 오류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이 깨달음은 지독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을 통째로 논리적 무능으로 부정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입니다. 시끄럽게 가면이 깨지는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비판적 자아가 내향 사고를 재가동시키고 외향 직관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3.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두려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열망은 강렬합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지적 탐구의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외향직관이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손짓하고 내향 사고가 그 모든 것을 일관된 논리로 엮어내라 재촉합니다. 나의 논리대로 말하고 나의 통찰대로 행동하며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은 이 소망. 이 순수한 열망은 매 순간 당신을 재촉하고 진정한 비판적 변론가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선명하고 절박한 열망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엇인가가 당신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불편한 수능의 가면을 벗지 못했을까요? 이 가면이 내 본래의 비판적 사고방식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왜 차라리 이 거짓된 수능과 그에 따르는 지적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가면 속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비효율적인 연극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그 이면에는 거대하고도 내재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 공포입니다. ENTP에게 이 사회적 생존은 지적 인정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리로부터의 배척이 곧 자신의 지적 기여가 무시되고 탐구할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세 가지의 강력한 형태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1. 비협조적과 트러블 메이커라는 낙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와 분석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정교한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ENTP에게 타인에게 지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당신에게 지적 산소와도 같습니다. 이 산소가 없으면 외향직관 마이너스 내향 사고 엔진은 작동을 멈추고 질식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진솔한 비판이나 날카로운 분석을 표현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그 차가운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동의가 아닙니다. 나의 지적 기여 자체에 대한 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향 감정은 상대방의 당혹스러워하는 눈빛 혹은 미묘하게 달라진 회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이 변화는 당신을 즉각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이 위축은 다음 아이디어를 제시할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나를 까다롭거나 예민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나 그저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 실행력 없는 입만 산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붉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집니다. 이 낙인은 우리의 아이디어에 무게가 실리지 않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 이유인 새로운 솔루션 제시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게 좋은 거지라는 주문을 외우며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유능하지만 사회적인 사람이라는 평판.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험난한 사회에서 지적 고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놀 수 있는 지적 놀이터를 붙잡아주던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행위는 이 소중한 안전망을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무방비 상태로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 지적 추락의 대가와 고립의 공포를 알기에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감당하기를 망설입니다. 아니, 차라리 논리적인 오류를 잠시 묵인하는 쪽을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의 안전과 기회 보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내향 사고의 순수성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논쟁과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선 두려움보다 더욱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공포입니다. ENTP의 내향 사고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토론을 벗어난 감정적 마찰은 이들의 효율성 회로에 가장 깊이 새겨진 경고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속한 집단의 비논리적인 규칙이나 보이지 않는 통념을 어겼을 때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모든 것이 흘러갈 그 즉각적인 결과를 전략적으로 감지하고 두려워합니다. 비효율의 끝없는 나선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정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선호로 예라고 말하는 흐름 속에서 나 홀로 논리적인 이유로 아니오라는 목소리를 냈을 때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대화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는 듯한 그 무거운 정적.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바로 그 감각을 외향 감정이 감지할 때 당신은 그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이성적인 관계가 일순간에 끊어지고 이 무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아이디어를 나눌 토양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존의 불안감입니다. 저들은 감정적인 공격으로 응수할 것이며 나는 논리적 대응 외에 준비된 무기가 없다는 무력감이 엄습합니다. 이 지적 고립의 공포는 너무나 강력하고 압도적이어서 종종 나의 진실된 분석을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석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대신 집단에 안온하고 비논리적인 침묵 속에 머무는 쪽을 택합니다. 논리적 정합성보다 소속감이 당장의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당신의 전략적 본능이 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보다 논쟁으로 인한 최악의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것을 더 효율적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맙니다. 삼감각적 소모가 동반되는 갈등 자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려움과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논리적 판단이 개입하기 전 당신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육체적인 위협 신호입니다. ENTP는 감각적인 세부 사항에는 취약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정적인 갈등 상황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 아니라 마치 신체적인 에너지를 공격받는 듯한 감각적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건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아니야라는 내향 사고의 거부 반응과 분위기가 깨졌다는 외향 감정의 경보가 동시에 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높아진 목소리, 날카로운 어조, 굳어진 표정. 이 모든 것이 마치 뾰족한 파편처럼 당신의 섬세한 외향 감정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지적 능력 발휘에 필요한 내향 사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내향 사고의 분석은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 감정적인 소음은 이 사고의 흐름을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들릴 듯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온몸의 근육이 방어적으로 긴장합니다. ENTP는 이 감각적 혼란 속에서 논리적 우위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날카로운 긴장감과 그 순간을 지배하는 지독한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감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기꺼이 나의 가치관을 잠시 접어두는 쪽을 택합니다. 논리적 승리가 감각적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피하기 위해 더 큰 내면의 지적 상실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논리적 만족보다 단기적인 감각적 안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나의 신념이나 자존감보다 이 끔찍한 감각적 폭풍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가장 복잡한 논리조차 이 압도적인 감각적 위협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다시 가면을 쓰고 효율적인 게 좋은 거지라며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질문과 분석 대신 가장 빠르게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수능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비협조적이라는 낙인에 대한 공포, 감정적 소모와 시간 낭비에 대한 전략적 경계, 갈등 상황의 감각적 과부하는 개별적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당신 내면에서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원시적이고 압도적인 힘이 됩니다. 이 힘은 생존의 논리를 앞세워 진정한 탐구의 논리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꺼이 진정한 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주장하는 변론가를 숨깁니다. 아니, 사실상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안전한 지적 감옥으로 스스로를 유배보냅니다. 내향 사고는 스스로를 외부 세계의 비논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무대 위에 유능하지만 마찰 없는 사람,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결코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역할을 대신 앉혀놓습니다. 이 역할은 완벽한 방어막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협조적이라는 날카로운 상처로부터 지켜줍니다. 지적 고립이라는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감정적 논쟁이라는 귀를 찢는 소음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시켜줍니다. 외부의 질서와 평화라는 단기적 안정을 구매하는 대신 가장 소중한 진실된 분석력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안전과 소속감을 얻는 셈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 자신을 서서히 지적으로 잃어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루에 한 조각씩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논리적 핵심을 스스로 깎아내어 타인의 표면적 인정을 구하는 이 비극적인 교환. 그 길이 결국 창의성이 말라붙은 지적 공허로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당장의 에너지 절약과 사회적 생존을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맙니다. ENTP는 비효율적인 자기 파괴라는 결론을 피하고자 덜 비효율적인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슬프도록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4. 부조화가 남긴 비싼 대가. 효율적인 게 좋은 거지라는 그 편리한 주문을 외우며 치러온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근본적입니다. 그 말은 당장의 지적인 불편함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는 달콤한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그 주문 뒤에 숨어 수많은 논리적 마찰을 피해왔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시간 절약이라는 신기루를 얻는 대신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적 조각들을 하나씩 담보로 내주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분석력, 나의 고유한 논리적 신념, 나의 지적 자존감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기둥들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희생은 ENTP에게 창의성의 연료를 빼앗고 문제 해결사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외부의 비논리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무디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무감각의 대가는 결국 당신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너무나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난처럼 하루아침에 닥치지 않습니다. 마치 조용한 만조가 해변의 모래성을 조금씩 침식시키듯 아주 천천히 멈추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외향 직관의 호기심이 시들고 내향 사고의 분석력이 둔화되며 외향 감정은 오직 표면적인 조화를 위한 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자신을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효율적인 평화가 사실은 나 자신을 지적으로 잃어버리는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지적 정체성의 침식. 치르는 대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내 내향적 사고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비논리적 선택을 수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논리적 영토를 한 뼘씩 스스로 포기하고 타인의 비합리성에 그 점령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향 사고는 외부의 논리적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방어 기제를 상실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점차 무감각한 익숙함이 됩니다. 나의 신념이 있던 자리에 타인의 모호하고 감정적인 기준이 깃발을 꽂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나의 진짜 논리적 가치관이었는지, 어떤 전제가 옳고 그른지 그 선명했던 경계선조차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지탱하던 내면의 내향사고 기둥들이 하나씩 뽑혀나갑니다. 타인의 요구와 비효율적인 기준이 주인을 잃은 그 내면을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잠식합니다. 외향직관은 더 이상 자유롭게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고 오직 기존 관행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이상 나의 논리적인 목소리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들은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마찰이 적은 방법일까? 라는 외향 감정의 안전 회로만을 참조합니다. 애초에 나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분석 엔진은 점차 멈추고 대신 수동적인 외부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결국 정작 나는 무엇을 논리적으로 원하고 무엇을 합리적으로 믿는지, 무엇의 지적으로 분노하고 무엇의 탐구심으로 기뻐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지적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아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논리적인 관행들만이 유령처럼 공허한 메아리로 남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강점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기에 나 자신에게 완벽하고도 서글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적되는 지적 분노와 무기력,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온화한 외향 감정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면은 너무나 견고하고 익숙해서 때로는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 내 얼굴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작동하여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갈등을 회피하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 내면에는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발화되지 못한 수많은 논리적 좌절과 분노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호수 밑바닥에 쌓이는 독성 침전물과 같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것은 전제가 틀렸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라는 단어들, 짓밟히고 무시당한 나의 고유한 분석, 비논리적이었지만 애써 삼켜버린 순간의 날카로운 논평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면의 풍경 전체를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마치 오류 코드가 가득 쌓인 채 강제로 구동되는 과부하 걸린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이 억압된 지적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압축되고 응축되어 형태를 바꾸어 잠복할 뿐입니다. 에너지는 정당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썩거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지점을 뚫고 나옵니다. 첫 번째 출구는 외부를 향한 비논리적인 폭발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논리적 오류에 불이 붙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부조리에는 침묵했으면서 상대방의 작은 말실수, 비효율적인 문서 양식 혹은 그저 젓가락질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모습 같은 것들에 격분합니다. 혹은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대상, 나를 가장 사랑하기에 이 비이성적인 분노조차 받아줄 것이라 믿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 모든 내향 사고의 칼날이 향하기도 합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사소한 것에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금 눈앞의 사소한 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그 모든 지적 침전물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내면의 내향적 사고 지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인데 너조차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라는 억울한 절규가 엉뚱한 곳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구는 더욱 조용하고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내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모든 날카로운 에너지가 방향을 틀어 나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나는 왜 이것 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수능하는가라는 끝없는 자기 비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지적으로 느낄 수조차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으로 발현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향직관의 죽음, 냉소주의라는 두꺼운 갑옷을 두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분석해봤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다. 진심으로 논리적으로 해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로 자신과 세상을 향한 모든 지적인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지적 허무주의 상태입니다. 가면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나라는 탐구 존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리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3. 진실한 지적 관계의 상실. 이것은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유능하지만 마찰 없는 사람, 지적이지만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가면은 외향 감정을 사용하는 ENTP에게 타인에게 거부당하지 않을 가장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지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려 애쓰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와도 진실한 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합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은 결코 사고와 사고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ENTP가 갈망하는 관계는 지적인 스파링입니다. 서로의 논리를 타격하고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뇌의 춤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면을 쓴 상태에서의 대화는 잘 짜인 지적 연극일 뿐 진정한 교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지루한 시에도 복싱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역할을 소비하고 필요로 할 뿐 그 사람의 고유한 논리 구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본질적으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겉보기에 안전할지언정 지독히 공허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세심하게 연기하는 친절하고 수능적인 나, 적당히 맞장구 쳐주는 이해심 많은 나를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음을 의미할 뿐 당신의 생각이 그들과 공명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진짜 예리한 분석, 기존의 통념을 뒤집어버리는 나의 날카로운 비판, 타협할 수 없는 나의 고집스러운 논리적 신념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의 가장 어둡고 회의적이고 가장 빛나는 창의적인 진짜 지적 모습이 그 가면 뒤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나의 가장 흥미로운 페이지를 찢어버린 책을 건네준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가면을 사랑하고 있을 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독, 지적으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우주를 재조립할 아이디어가 소용돌이치는데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오늘 날씨가 좋네요. 혹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뿐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고립됩니다. 당신은 겉으로 드러나는 효율적 평화를 원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관계의 본질인 진실한 지적 연결을 잃어버리고 가장 처절한 내면의 고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뇌를 자극하지 못하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나의 논리에 기꺼이 반박해줄 단 한 명의 적수가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가면을 벗을 때 마주하는 현실의 저항 지적 마찰의 시작. 이제 당신은 큰 용기를 내어 그 무겁고 답답했던 지적 수능의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쩌면 세상이 드디어 당신의 명쾌한 통찰을 찾았군요. 그렇게 솔직한 논리가 우리가 기다리던 답입니다라며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외향직관의 낙관주의는 항상 세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 상상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을 벗은 맨 얼굴, 타협 없는 내향 사고로 마주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전쟁, 외부의 관성과의 충돌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가까웠던 주변의 완강한 지적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성장이 아닌 변질로 받아들입니다. 너 요즘 너무 피곤하게 변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 예전에는 유쾌하고 융통성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래?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관찰이나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난이자 낙인처럼 날아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진정한 논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예측 가능했으며 언제나 비판을 멈추고 분위기를 띄워주던 기존의 재치 있는 광대 혹은 유능한 예스맨 역할을 그리워하고 요구합니다. 나의 진정성은 그들의 안락하고 익숙했던 비효율적인 세상을 뒤흔드는 불편한 저항이자 이기적인 독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은 나의 변화를 자신들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 혹은 자신들의 지적 나태함을 지적하는 공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를 다시 그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저항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죄책감의 역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ENTP의 3차 기능인 외향 감정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타인의 실망하는 표정, 서운해하는 목소리 혹은
나를 떠나가는 듯한 관계의 균열을 마주할 때 당신은 지적 확신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논리적 정합성에만 집착해서 사람을 잃는 건가?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오만한 일이었나? 그냥 예전처럼 내가 한 번 더 바보인 척하고 비효율을 웃어넘기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수많은 내면의 자기의심이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다시 그 안전했던 가면 속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야라는 속삭임은 ENTP에게 가장 아픈 공격입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가 벗어던진 그 가면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마찰음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혹독한 관문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마찰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외부의 반발과 내면의 죄책감은 오랫동안 앓던 병을 치료할 때 겪는 필연적인 명현현상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눌려있던 진짜 자아가 비로소 밖으로 나오면서 기존의 낡고 비합리적인 세계와 마찰을 빚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건강한 시스템 재부팅의 과정입니다. 6. 진정성을 향한 여정 논리적이지만 유연하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공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외향 직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내향 사고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무겁고 낡은 지적 수능의 무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비효율을 묵인해온 그 거대한 타협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기계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발명가로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진실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나만의 논리만을 휘두르는 사회성 결여된 논리적 독선가가 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고립을 자초하는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ENTP의 성장은 외향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향 사고의 기반 위에 외향 감정을 건강하게 통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유한 논리적 결을 훼손하지 않고 단단히 지켜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가장 성숙하고도 고된 과정의 시작입니다.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고 분석하되 분리되지 않는 고도의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막연한 다짐이 아닌 다음 4가지의 단단한 논리적 기둥 위에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 나의 언어로 논리적 헌법을 정의하기. 이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외부의 혼란스러운 변수 속에서도 당신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줄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입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근거이자 무너지지 않는 논리적 기반입니다. 당신은 추상적인 조음과 씨름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와 같은 모호한 선언은 그 자체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 신념이 아닙니다. ENTP인 당신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호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내면의 외향 감정적 죄책감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비상한 두뇌는 이번 한 번쯤은 타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다, 효율적인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 게 이득이다라는 그럴듯한 합리화를 만들어내어 당신을 배신하고 맙니다. 모호한 원칙은 이 교묘한 자기 기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당신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논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마치 헌법 제1조를 명시하듯 당신만의 언어로 직접 정의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두뇌 운영체제에 절대적인 룰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제1조 진실의 우선성. 나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분석이 지적인 기만으로 유지되는 가짜 평화보다 궁극적으로 더 낫다고 믿는다. 오류 위에 세워진 평화는 결국 붕괴하기 마련이다. 제2조 인격과 논리의 분리. 나는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의 비논리적인 주장이나 오류까지 수용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공감은 하되 동조는 하지 않는다. 제3조 지적 자원의 수호. 나는 나의 지적 에너지, 나의 날카로운 통찰, 나의 시간을 함부로 비효율에 침해받지 않을 배타적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다. 나를 소모시키는 무논리에는 차단 버튼을 누를 권한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자신만의 헌법은 당신 존재의 최고법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과거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가 하면 속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혹은 타협이 유혹이 들 때마다 당신을 붙잡아줄 가장 강력한 닻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된 주변의 반발이나 죄책감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헌법 조항들은 당신이 왜 버텨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헌법이 있기에 당신의 거절은 단순한 감정적 반항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지적 핵심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주권 행사이자 원칙의 준수로 격상됩니다. 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법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이 단단한 확신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작고 건설적인 반론을 연습하기. 당신의 새로운 논리적 헌법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훈련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찾는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모든 사안에 나를 세우며 논쟁을 위한 논쟁을 일삼는 지적 전사가 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비효율적이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모든 싸움을 비겁하게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는 거창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폭발 대신 작고 온화하지만 얼음처럼 논리적인 반론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억압과 폭발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닌 제3의 길, 조율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격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는 엔지니어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적 제동을 꺼는 말들을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해 보십시오. 상황 A 비효율적인 대안이 강요될 때 그 방식은 존중합니다만 데이터 처리 속도 시간 측면에서 A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구상한 B 방식을 시뮬레이션해보고 비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상황 B 논리적 비약이나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할 때 미안하지만 그 주장에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어떤 전제를 사실로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황 C 즉각적인 동의를 강요받을 때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의 핵심 논리 구조와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검토 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인 수능이라는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뛸 것입니다. 당신의 외향 감정 레이더가 분위기가 싸해졌다. 상대방이 당황했다며 비상경보를 울릴 것이고 온몸이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이 상황은 위험하다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체 반응이자 새로운 근육을 쓸 때의 통증입니다. 이 연습은 나의 논리적 경계선을 상대방에게 공격이 아닌 설명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것은 칼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의 논리적 영토입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울타리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반론을 제기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 의견이 반영되어 결과가 더 좋아졌구나라는 데이터가 쌓일 때 이 경험은 당신의 무너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연습은 나는 나의 논리를 지킬 힘이 있다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3. 갈등을 지적 정화 과정으로 재정의하기.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을 때 갈등을 관계의 파국 즉 지적 종말이자 실패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모든 원초적 두려움, 을 즉각적으로 불러오는 공포의 스위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아주 작은 불씨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지적으로 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가장 깊은 신념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ENTP에게 갈등은 변증법적 발전의 시작입니다. 종종 골마있던 비효율적인 문제가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지적 관계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서로의 고유한 논리적 다름을 비로소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마찰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적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기적의 증거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자신의 내향 사고를 철저히 숨기고 뇌의 전원을 끄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비판이 만드는 이 일시적인 불편함.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바로 그 감각적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독이 아니라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건강한 대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대가입니까? 수면 아래서 조용히 골마가던 얕고 기만적인 가짜 평화를 깨뜨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대가입니다. 이 위태롭고 불편한 디버깅 과정을 기꺼이 통과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진실하며 어떤 논쟁에도 부서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찰은 그 어떤 심리검사보다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필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필터는 당신의 가면 친절한 예스맨이 아닌 당신의 본질과 날카로운 논리적 신념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짜 내 사람과 그저 당신에게 편리하고 수능적인 역할만을 기대했던 사람을 가장 명확하게 가려내줍니다. 당신의 논리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적 갈등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서로의 뇌가 맞닿는 진짜 지적 관계가 시작될 기회를 얻었다는 가장 용기 있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회복시키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수능적인 사람을 연기하는 일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가면을 벗고 진정성을 지키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초기에는 더욱 격렬하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익숙한 억압 대신 낯선 용기를 내야 하고 안락한 회피 대신 불편한 마찰을 감수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헌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깁스를 하고 있던 다리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아 퇴화되었던 내향사고 근육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처럼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뻐근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에는 의식적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동안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비논리를 살피고 그들의 감정 변화를 스캔하느라 낭비하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회수해와야 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밖으로 흩뿌려질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지적으로 기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지적 미각을 다시 일깨우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실용성이나 돈이 되는 공부 따위는 잠시 잊으십시오. 새로운 이론, 복잡한 퍼즐, 예상치 못한 개념의 연결,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혹은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처럼 당신의 외향 직관과 내향 사고, 오감을 순수하게 즐겁게 하는 지적 유희들로 일상을 채우십시오. 남들이 보기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지 모르는 그 정보의 토끼굴로 기꺼이 빠져드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놀이터입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사고 실험 시간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그건 너무 복잡해라고 핀잔 주는 사람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의 뇌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에서 가상의 토론을 벌이고 모순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고성능 지적 엔진이 과열되어 고장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필수적인 유지 보수이자 디프레그멘테이션 과정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난 F1 레이싱카도 피트인이 필요하듯 가장 진실하고 예리한 영혼도 섬세한 지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의 시간은 당신이 지친 내면을 다독이고 다시 오버클럭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당신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때 그 거친 마찰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당신의 논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혼의 지적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미소 짓던 그 모든 시간, 그것은 결코 비겁함이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당신 안에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지적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동원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동안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홀로 버텨내느라 애썼던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멍청한 척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게까지 나의 논리를 숨겨서라도 나를 보호하려 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너는 틀리지 않았다. 그 가면에게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이 모든 폭풍을 견디고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준 낡고 헌신적인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을 벗고 그 가면 뒤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당신, 날카로운 변론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장 그리웠던 당신 자신과의 지적 재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억지 미소가 아닌 당신 본연의 잔잔하고도 단단한 약간은 장난기 어린 분석적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논리를 깎아내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지적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논리적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고유한 비판적 가치관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핵심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가면을 벗고 세상과 즐겁게 논쟁을 시작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